자, 여러분 이제 올 지방직 9급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A책형이고요. 보시면 행정학개론 전체적인 난이도는 중중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것도 아니고 아주 쉬운 것도 아닌 국가직보다는 한 문제 정도 어려웠던 것 같아요. 국가직보다. 그래서 합격 점수는 85점에서 90점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일단 보기 전에 국가직 시험하고 비교해 보면 국가직에서는 보시다시피 조직론 파트가 가장 출제 비중이 높았죠. 근데 이번에 지방직 시험에서 특이한 사항은 A책형인데 보세요. 지방행정이 지금까지 4문제 정도 출제된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직 시험은 지방행정에 좀 더 비중을 두시고 제 생각에는 아마 출제위원 중에 3분 들어가시는데 가장 대장님이 지방행정 전공 교수님이 아닌가 싶어요. 국가직에는 조직론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각 파트별로 누가 들어가냐에 따라 누가 주동적 역할을 하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지방행정이 주요 변수가 됐다는 거고 이번에 약간 어려운 문제도 지방행정 문제가 있었고요. 자, 본격적으로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1번 문제는 뭐 난이도 상중하 중에서 하, A, B 중에서 C죠. 가장 일반적인 정치행정 이론론이라는 거는 1929년 경제대공황 이후 30년대부터 국가가 즉 정부가 개입을 한 시기 이후죠. 이러한 큰 정부를 바로 뭐라고 그래요? 행정국가라고 하죠. 현대 행정국가. 바로 답이 나오죠. 입법국가는 작은 정부고, 자, 나머지 정치행정 이론론이니까 다른 말로 하면 공사행정 이원론이죠. 그리고 공사행정 이론론이 바로 윌슨의 행정의 연구, 그리고 정치는 의사결정이고 행정은 이를 집행하는 입법부는 즉 행정부는 입법부의 시녀라는 그런 의미고요. 공사행정이 같죠. 이론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2번도 마찬가지 난이도 하. MPN을 지향하는 기업가적 정부는 시장지향적 정부로서 노젓기가 아니라 방향 잡는 정부죠. 이러한 노젓기에서 방향 잡는 스티어링 하는 정부를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촉진적 또는 촉매적 정부라고 해서 기업가적 정부의 특징이고요. 제가 1번, 8번 얘기했잖아요. 오스본과 게블러의 기업가적 즉 정부 재창조에서 미래 대비형이라는 거는 8번에 예견적 정부를 얘기하는 거죠. 미래를 대비하면 예견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역시 난이도 C급이고요. 노젓기 정부. 자, 3번의 공직 분류 체계에 대한 설명도 공직의 분류를 알고 계시면 쉽게 풀리는 문제인데 일단 공직의 분류는 신분 보장 여부에 따라 신분 보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신분 보장이 되면 경력직이고 신분 보장이 안 되면 특수 경력직이 되겠죠. 그래서 경력직에는 일반직과 특정직이 있고요. 특정직에는 정무직과 별정직이 있습니다. 자, 1번에 소방공무원은 특수 경력직이 아니라 특정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경력직이고 국회 전문위원은 일반직이지만 수석 전문위원이 붙으면 별정직이라고 했고요. 차관은 정무직이고 1에서 3급 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이니까 틀렸고 4번 경력직 공무원은 실적과 자격에서 임용되는 즉 신분 보장이 되는 공무원이니까 정확하게 맞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나머지 밑줄 그린 건 틀렸고요. 자, 4번에 보시면 역시 예산제도 얘기했는데 나왔죠. 아주 쉽게. LIBS, PBS, PPS, GBB인데 LIBS는 재정 통제지 재량권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는 거의 틀릴 만한 게 없죠. 성과주의는 단위원가 곱하기 업무량, 계획예산 PPS니까 장기적인 플래닝과 단기적인 버지팅을 연계한 프로그램 중요하고요. 연기주는 모든 사업을 처음부터 편성하니까 전도 예산에 구애받지 않겠죠. 정답은 1번이고요.
자, 5번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의 탄력성 정도인데 가장 탄력성이 높은 게 기금이고요. 그 다음 특별회계고 일반회계는 거의 탄력성이 없죠. 그래서 특별회계 예산은 세입과 세출한 운영체계고 기금은 특히 특정 수입과 지출의 연계. 예를 들어 공무원 연금 기금형 공무원 연금으로 그쵸 걷어서 그쵸 공무원 연금으로 운영하는 거죠. 공무원 연금을 조성해서 이렇게. 근데 일반회계 특별회계는 예산이니까 예산이라는 거는 세입과 세출로 운영체계를 갖죠. 기금은 일반적으로 예산 외로 운영하고요. 자, 3번에 보시면 특별회계 예산은 한 목적성 차원에서 기금보다 자율성이 떨어지죠. 가장 자율적인 게 기금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특별회계나 예산 모두 기금까지 합쳐서 이게 재정이죠. 재정 민주주의에 따라서 예결산 모두 국회의 심의와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납세자 주권에 따른 재정 민주주의입니다. 정답은 3번이 틀렸고요. 6번에 지방 재정 파트인데 뭐 지방 재정 문제가 제가 지방행정, 지방직 시험에서는 나온다고 그랬거든요. 지방행정 파트에서 나왔죠. 서울시 같이. 자, 재정 자립도는 일반에게 세입, 뭐 총자 들어가도 돼요. 총세입 중에 지방세와 세율 수입이니까 자주재원의 비율 맞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일반 재원이 문제라고 그랬죠. 그래서 일반 재원을 분자로 끌어올리면 뭐가 돼요? 재정 자주도가 되고 이 자주도가 더욱더 정확한 지표라고 말씀드렸고 국고보조금은 용도가 정해진 특정 재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 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떨어뜨립니다. 오히려 지방 교부세가 자율성이 높아지는 거죠. 이러한 지방 교부세는 각 지역 간의 재정력 그죠 지수에 따라서 보통 교부세를 교부하기 때문에 재정 불균형을 시정할 수 있고 자치단체는 재해방 복구 사업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지방채 발행 가능하죠.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보면 지방채의 발행에 나와 있죠. 그중에 특히 재해방 및 복구 사업 또는 지방채를 갚는 데 쓰는 차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자, 7번에 변혁적 리더십 딱 하면 뭐가 나와요? 거래적 리더십과 짝이라고 그랬죠. 항상 짝을 생각하시고 비교의 대상. 그래서 옳은 건 적응보다는 조직의 안정을 추구하는 거는 거래적 리더십이고요. 적응이나 변화를 추구하는 게 변혁. 기계적 조직체에 적합한 게 기계 거래적 리더십이고 개인적 배려는 하지 않죠. 근데 유기적 조직 체계에 적합하고 개인적인 배려를 하는 게 변혁적 리더십. 부하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죠. 이게 뭐예요? 영감이죠. 카리스마 할 때 영감할 때 영감적 리더십. 미래에 대한 구상을 제시하니까 또 지적 자극을 통한 동기부여를 강조한다? 그렇다. 정답은 3번이죠. 리더와 부하의 관계를 경제적인 교환 관계로 인식하는 거 역시 거래적 리더십, 경제적 보상을 중시하죠. 기브 앤 테이크.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죠. 자, 8번 조직이론인데 뭐 고전적, 신고전적 조직이론이 나와 있고요. 자, 조직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세요. 옳은 것. 항상 여러분들 문제 풀 때는 옳은 건지 틀린 건지를 잘 구별하시고 인간관계로는 동기유발 기제로서 사회 심리적 측면을 강조한다? 딩동댕. 과학적 관리로는 경제적인 도구를 강조하고요. 경제적 측면. 귤릭이 아니라 귤릭은 포스트코브를 강조한 원리주의자고 행정학 논총에서 시간이나 동작 연구를 강조한 사람은 테일러의 과업관리죠. 틀렸고. 고전적 조직이론은 조직 내 사회논리가 아니라 경제적 능률을 강조했죠. 과학적 관리론이니까. 조직성의 인간을 자신이 아니라 경제적 인간으로 정의했죠.
자아실현적으로 간주한 거는 현대적 조직이론입니다. 상황이론은 모든 상황에서 적용되는 유일 최선의 조직 구조를 부정하고 상황에 맞게 적응해야 한다는 상황 적응이론을 강조하는 거죠. 컨티전시 시어리. 그래서 정답은 1번만 맞네요. 자, 9번. 균형 성과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인데, 자, 1번. 조직의 장기적인 목표와 단기적 활동을 연결할 수 있고요. 재무지표 이외에 나머지 비재무적 성과지표를 통한 뭐 예를 들어 고객, 내부 절차, 학사 성장이 바로 비재무적인 거죠. 재무적 정보 외에 4가지 재무적 정보, 전통적인 고객, 고객증이 가장 중시하고 내부 프로세스라든가 학습과 성장 관점이죠. 자, 고객 관점의 성과지표는 시민 참여는 가능하지만 적법 절차나 내부 직원의 만족도, 공개 이런 거는 내부 프로세스가 되겠고요. 정책에 대한 순응도는 학습과 성장 관점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교재에 있습니다만 이렇게 다르죠. 직무 만족도, 고객에 대한 직원, 내부 직원이니까 직무 만족도 아닙니까? 고객 만족도하고 달라요. 고객 만족도는 고객 관점이고 내부 직원이니까 직무 만족도죠. 그래서 학습과 성장 관점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내부 과정이고요. 그래서 4번이 틀렸죠. 9번에 4번. 지금까지는 큰 문제는 없고요. 좀 헷갈렸던 문제가 10번 문제거든요. 10번 문제가 뭡니까? 정책 옹호 연합 모형. 이것도 여러분 소거를 하는 거야. 문제를 풀 때는요. 일단 봐봐요. 외적인 환경 변수. 외적인 환경 변수가 많죠. 법, 제도, 경제적 변수. 정책 과정과 연계함으로써 정책 변동을 설명한다? 그렇죠. 뭐 사실상 정책 과정을 분석해서 올라가고 변수를 내린 거니까 이를 통한 정책 변동이나 정책 학습을 강조하는 거니까 1번 지문은 문제가 없죠. 자, 이렇게 정책 학습을 할 때 행위자들의 기저, 가장 딥, 그러니까 신념 체계가 있다면 가장 기저부에 딥이 있죠. 이거는 절대 바꾸기 어려운 거. 그다음에 중간에 팔러시, 정책이 있고 가장 꼭대기에 세컨더리가 있거든요. 부차적인. 특히 이 기저 핵심 신념은 아주 어린 시절, 유아기 때 성립되기 때문에 바꾸기가 어려운데 특히 쉽게란 말 때문에 틀렸고, 여기 3단계 딥 코어 빌립, 기저 핵심 신념, 팔러시, 정책 핵심 신념, 세컨더리 코어 빌립 해가지고 부차적 핵심념이 있거든요. 3가지. 이게 가장 바꾸기 어렵죠. 기저부니까. 가장 밑바닥 깔려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가 모태신앙 같은 거예요. 이것도 바꾸기 어렵잖아요. 그런 거. 자, 옹호연합사의 정책 갈등이 발생 시 정책 중개자가 이를 조정할 수 있죠. 뭐 시민단체나 정부도 가능해요. 옹호연합은 그들의 신념 체계가 정책 관철되도록 여론이나 정보, 인적 자원을 동원한다? 그렇다. 찬성이나 반대 연합에 토한 여러 가지 협상과 타협, 경쟁과 갈등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틀린 거는 2번이죠. 이 가장 기저부에 있는 핵심 신념이기 때문에 쉽게 변화되기 어려워요. 자, 조금 까다로운 문제가 10번 문제, 난이도가 좀 높았죠, 상대적으로. 근데 속어법으로 충분히 풀 수 있을 것 같고요. 11번 뭐 엽관주의, 실적주의, 비교 문제, 짝. 자, 개인의 능력, 적성, 기술을 임용으로 삼는 거는 실적주의니까 틀렸고, 정치도의 국정 지도력을 강화시키고요. 약화시키면 오히려 실적주의가 되겠죠. 전문성에 근거해서 임용하기 때문에 실적주의는 국민에 대한 관료의 대응성을 낮추죠. 관료적 전문성 때문에 결국은 대응성이 떨어집니다. 오히려 엽관주의라고 바꾸면 맞겠죠. 둘이 짝이니까. 자, 4번에 실적주의는 공직 임용에 대한 기회 균등이죠. 그래서 1883년 펜들턴 법을 통해서 공개 경쟁 채용 시험을 도입했던 거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2번 이것도 아주 쉬운 문제고 고공단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인데, 자, 직무와 역량 중심이고요. 계급 중심이 아니죠. 계급이 아니라 성과와 결과 중심이죠.
개방과 경쟁 다 맞습니다. 그래서 고공단에 대한 방향성으로 계급이 틀렸고 계급이나 연공 중심이 아니라 직무나 성과 또는 역량 중심이고요. 폐쇄형이 아니라 개방형으로 가고 성과 관리가 부족했는데 성과 관리를 강화시켜서 직무성과 계약제 어차피 고공단도 4급 이상이니까 고공단은 3급 이상 4급 이상의 공무원들에게 직무성과 계약제를 했는데 고공단은 1급에서 3급이니까 직무성과 계약제가 적용될 수 있죠. 부처 간 경계를 허물고 통합적 시각에서 고공단 인력 풀로 관리하는 분화가 아니라 이건 분화로 볼 수 있죠. 부처 간 경계라는 건 분화가 아니라 통합으로 가는 거죠. 조정이나 통합. 방향성이 맞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 자, 13번에 뭐 제가 강조했던 4차 산업혁명 나올 것 같다고 그랬죠. 나왔죠. 드디어 9급 시험에. 초연결이나 초지능이나 초융합성을 강조하고 자, 제2차 산업혁명에 의해서 대량 생산이나 규모의 경제는 제1차, 2차 산업, 특히 2차 산업혁명에 따른 대량 생산이거든요. 오히려 4차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고요. AI라든가 사물 인터넷, IoT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스마트 시티를 구현할 수 있고 빅데이터를 통한 3B 있죠? 그렇죠? 뭐 버라이어티, 볼륨, 그죠? 벨로시티. 이게 맞춤형 공공 서비스가 가능하죠. 답은 2번이죠. 뭐 쉬운 문제였고. 14번에 행정 통제와 책임에 대한 문제인데 제가 파이너와 프리드리히의 논쟁이 있었고 파이너는 외제적 책임을 강조했죠. 그를 통한 외부 통제 맞고 프리드리히는 내재적 통제를 강조했기 때문에 틀렸고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대통령 직속이니까 내부 통제고 맞는 거는 기억밖에 없네요. 역시 통제 문제 또 나왔죠. 행정 책임과 통제 가장 중요하다고 그래서 6편 한류론에서 정답 1번이고요. 15번 이거는 이제 최근에 뭐 법률이 제정된 내용인데 뭐 법률 부분을 모르더라도 풀 수는 있어요. 그리고 법률 부분도 알아두시고 자 자치경찰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인데 지역 실정에는 치안행정을 펴줄 수 있고요. 자 경찰 업무의 통일성은 중앙경찰, 국가경찰이거든요. 자치경찰은 지역적인 특수성이나 그죠? 종합성을 얘기하는 거고 이러한 제주자치경찰들은 주민의 생활안전활동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고요. 자치경찰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광역자치단체에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두기로 법으로 규정했고 이게 올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래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8조에 그러니까 광역이죠. 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자치경찰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지사 다 광역자치단체 소속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둔다. 이러한 위원회니까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런 업무는 독립적으로 수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4번 지문 맞고요. 통일성은 지방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특징이에요. 정답 2번이죠. 자, 16번. 이것도 법률 문제인데 자치단체의 예비비,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중앙정부가 아니라 옳지 않은 것인데 1번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충당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한다. 그렇죠. 예비비니까. 비상적인 지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자 일반회계의 경우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죠. 여기는 법률로 보면 보세요. 지방지도부에서 43조에 일반회계와 교육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일반회계 예산 총액 100분의 1이라고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예산 총액이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교육비 특별회계 100분의 1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맞는 걸로 볼 수 있고요. 정확히는 각 예산 총액이라고 돼야 되겠죠. 지방의 예산의 심의 결과 감액된 지출 항목에 대해서는 자 지방의회에서 깎았는데 이걸 예비비로 사용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43조 3항 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이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 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어야 정상이죠.
뭐 자기 맘대로 사용하면 심의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3번이 틀렸죠. 4번에 재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죠. 1항에도 불구하고 재재난 관련 목적이 별도로, 그러니까 이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사실상 이게 법률 문제가 15, 16번이거든요. 근데 15번은 법률을 몰라도 풀 수 있는 거고 16번은 법률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뭐 법률 문제가 두 문제지만 정확하게는 한 문제로서 이번에 좀 적게 출제됐죠. 뭐 그렇다고 해서 법률 문제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9까지 5문제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7급 준비하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률 문제를 기본적으로 하시고 들어가지. 그리고 법률 문제가 시험에 베이스로 나오거든요. 자, 정답은 3번이죠. 17번. 이게 조금 헷갈렸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이런 거는 포인트를 찾아야 돼요. 요 제시문에서. 앨리스 모형 중 다음 내용에 초점을 두고 정책 과정을 설명하는 것인데 60년대 쿠바 미사일 사건의 미국 해안봉쇄를 이걸 극복하여 정부의 각 부처를 대표하는 이게 사람들이 이게 개인적 행위자거든요. 그래서 개인적 행위자가 뭘 가지고 정치적인 자원을 가지고 타협과 협상을 하는 거 여기 있잖아요. 이게 일종의 게임이고요. 당연히 뭐예요? 관료들이 정치하는 거죠. 정치라는 게 이해관계의 조정이 결국은 타협과 협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갈등과 타협. 이게 포인트죠. 갈등과 타협의 과정. 결국 정치적 합리성이거든, 저게. 그렇기 때문에 4번으로 봐야 되겠죠. 이게 정치적 합리성. 타협이나 협상, 흥정, 지배, 정치적 게임. 그래서 관료 정치 모형이 답이죠. 그래서 대통령 케네디가 초기에 선호했던 국지적 공습과는 물론 다른 결정이었고 이 국지적 공습은 케네디에 의한 앨리슨 1이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앨리슨 3 모형이 적용되는 케이스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봐야 되겠죠. 조금 헷갈렸지만 여러분들이 행정학적인 마인드를 이런 땐 발휘하시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가장 핵심 포인트를 찾아야 된다. 이게 포인트거든. 대표자, 개인적 행위자죠. 갈등과 타협이 정치적 합리성이니까 관료정치 모형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3번이 되려면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 SOP가 나와야지. 표준적 절차가. SOP가 없잖아요. 나머지는 될 일이 없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8번. 구제도주의, 신제도주의 역시 공공선택론 아니면 신제도주의 출제를 예상했고 나왔죠. 근데 어렵진 않습니다. 옳지 않은 것. 자, 구제도주의는 공식적인 법률만을 제도로 본다면 신제도주의는 비공식적인, 이거는 공식이고요. 규범이나 관습이나 인지체계 등도 포함한다. 그렇다. 역사적 제도주의는 경로, 역사적인 경로에 외국의 제도가 디펜더스, 의존당한다고 그랬죠. 뭐 선거급 제도 같은 거.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제도 변환의 원인을 동형화와 적합성 또는 적절성의 논리로 보죠. 사회 구성원들이 결과보다는 적절하다고 하는 거 바로 제도로 보는 거니까 보다라는 게 A보다는 B를 바꿔서 B보다는 A라고 바꿨죠. 그래서 결과성의 논리보다는 적절성의 논리를 중시한다라고 해야 되겠죠. 적절성이라는 것은 사회 구성원들이 적합하다고 믿는 정당성의 바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제도를 개인적 행위들의 어떤 전략적 균형으로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전략적 균형이 합리적 행위자의 이기적 행태, 예를 들면 독점이나 과점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다는 거야. 완전 균형 상태로 가기 때문에. 완전 경쟁 상태로 가기 때문에 그렇죠. 4번도 맞는 지문이고요. 유기적 행태가 예를 들면 독점이나 과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것들을 최적 선택에 의해서 막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기적 행태를 제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9번의 정책 실험이고요. 내적 타당성 조율에서 사전 측정, 테스팅이죠. 사전 측정을 경험한 대상자들이 특정 내에서 친숙해지거나 효과를 얻음으로써 사후 결과물이 달라지는 이게 검사 요인이죠. 테스팅. 이럴 때는 눈에 띄지 않게 관찰을 하는 방법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선발할 때 유리한 걸 선발한다든가 중간에 탈락한다든가
역사적인 사건의 인과관계를 저해하는 이런 것도 관련이 없고 정답은 1번이죠. 그래서 뭐 제 생각에는 10번하고 17번하고 지금 마지막 20번 정도가 논란이, 요게 약간 논란이라기보다는 이 문제를 맞추느냐 틀리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 20번 봅시다. 요거는 사실 있잖아요, 여러분. 9급 범위는 아니었어, 지금까지는. 근데 이번에 지방직 문제가 4문제가 나오면서 특히 지방행정 전공학 교수님이 들어가면서 올해 아마 출제된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일반적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출제된 내용들만을 정리하시면 되고, 요거는 미국 지방정부의 기관 구성 형태를 출제를 한 거예요. 4가지가 딱 있거든요. 이거는 기관 대립형에서 강시장 의회형하고 약시장, 이거는 시장과 의회니까 이렇게 서로 대립, 기관 대립형이나 분리형이고, 이건 위원회 형태고, 위원들이, 이건 의회 시지배인이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어요. 오히려 시장이, 그쵸, 의례적이고 명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의회 시지배인 형태에서는 시지배인은, 카운슬 매니저는 강력한 권한을 갖습니다. 입법 행정에서. 오히려 시장이 의례적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보세요. 의회 시지배인은 시지배인이 행정 전반적인 권한과 책임을 지며, 시장은 의전 지도자로서 상징적 존재죠.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어요. 시지배인이 아니라 시장이죠. 시장하고 시지배인은 다릅니다. 매니저가 있고 시장이 있는데, 시장은 형식적이고 의례적이고 일종의 상징적인 인물이라는 거예요. 실제 정책 집행이나 이런 것들은 다 카운슬 매니저, 시지배인이 하는 거죠. 자, 강시장 의회형은 시장이 강력하니까 리더십을 행사하고, 맞죠? 위원회 형태에서는 주민직선으로 선출된 의원들이 집행부서의 장을 겸임해요. 이 의원들이 위원회를 구성하거든요. 약시장 의회형은 시장이 약하니까 의회가 모든 권한을 갖죠. 의회 시지배인은 말씀드린 대로 시지배인이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입법권과 행정권을 총괄하고, 시장이 의례적이고 명목적입니다. 그래서 시지배인이 아니라 시장이, 이렇게 틀렸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 지방 정부의 기관, 특히 미국이거든요. 그래서 시장, 시의회, 이게 기관 대립형인데, 이 기관 대립형이 강시장 의회와 약시장 의회 2개가 나눠져 있고, 이렇게 강시장은 강력하고, 요거는 의회가 입법권을 다 가지고 있죠. 이건 위원회는 직선으로 우선 위원회가 입법권을 행사하는 거고, 이건 매니저를 두는 거. 이 매니저가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고, 시장은 의전적인 존재밖에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4가지.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볼 때는 10번, 17번, 20번인데 이거 3개를 틀리면 85점인데 85점은 조금 부족하지만 90점 정도 사이에서 합격권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차피 이제 국가직 시험, 지방직 다 끝났고 이제 7월달 24일날 군무원 시험 준비하는 분들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특히 7급 준비하는 분들은 9급을 피드백 하시고요. 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편안하게 우리가 합격을 기대합시다. 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행정학 담당하는 서현이었습니다.